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0을 넘긴 할머니입니다. 젊은 날에는 지금의 나이에 이르게 되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도록 이치에 통달할 줄로만 알았는데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인생이란 것은 살면 살아갈수록 참 정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변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꼭 그렇지만도 않고 평생을 변치 않은 인연으로 제 곁에 있어 주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떠나는 일도 있었죠. 흔히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천륜이라고 하여 세상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끊어낼 수 없는 단단하고도 질긴 인연이라 말하고는 하지만 그 역시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이 나이 먹도록 살아보다 보니 깨닫게 되곤 합니다.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금과는 다르게 저희 때는 남자가 너무 상냥한 것도 사내답지 못하다며 타박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인 제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는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다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항상 평판이 한결같이 좋았던 남편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잘 조율하면서 이끌어 나가야 공장 내에서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참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결혼하고 3년 만에 얻은 귀한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빨리 생기지 않아 제가 초조해할 때마다 역시 저를 다독여 주었던 건 늘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셋이 내가 너무 고생시켜서 그런가 보다. 우리 둘 다 아직 젊은데 뭐. 아이는 때 되면 좋은 때에 찾아와 주겠지.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아이 생겨 공장 그만두고 가게를 남편에게만 책임지게 한다는 게 미안하게만 느껴졌는데 자기 아버지 만들어준 것만 해도 나한테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저를 감싸주는 남편이었어요. 내세울 것도 없고 크게 가진 것도 없었지만 남편이 있기에 든든했습니다. 가난한 집 장녀로 태어나 항상 가족들을 책임지는 입장에만 있던 저 같은 사람도 믿고 기대라며 우리 가족들 책임지겠다고 당당히 말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부부의 처음이자 유일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생했어. 여보. 떨리는 목소리로 제일 먼저 제게 감사를 전한 남편은 우리의 아들이 세상을 밝히는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형. 남편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개월을 고심한 끝에 저희 부부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어요. 아이는 친정과 시댁 양가 어른들의 넘치는 사랑을 듬뿍 받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났습니다.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게 해주지 못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이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로 노력했고 아이에 대한 사랑만큼은 그 어떤 대단한 부모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여보, 당신 만날 퇴근이 이렇게 늦어서 어떡해? 많이 피곤하지요? 아니야. 세영이 저 녀석 볼 때마다 힘든 줄도 모르겠어. 남편은 얼마 되지도 않은 휴일까지 반납하고 야근과 퇴근을 자처하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아무리 간골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걱정스런 마음에 일을 조금 줄여보면 어떠냐고 할 때마다 자기는 괜찮다며 앞으로 30년은 끄떡없다며 자기만 믿으라고 자신감에 차서 씩 미소 짓는 남편이었습니다. 조금 더 형편이 넉넉해 남편이 좀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는 그 걱정 하나 빼고는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타고나길 뼈대가 튼튼한 제 아버지를 닮아
잔병치레 한 번 하지 않고 밥투정 한 번 하지 않아 또래보다 몇 개 어른 커 보이는 건강한 아들 녀석. 평범하기 짝이 없는 제 아내를 세상 대단한 공주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귀히 여겨주는 남편. 여기서 더 바라는 게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겪어보지 못한 행복이 가슴속에서 넘실넘실 넘쳐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나날들이 계속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느 때와 같이 추가 근무를 한다고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남편 대신 병원으로부터 걸려온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던 저였습니다. 여보! 여보!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신발도 채 제대로 꿰어 신지 못하고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난도질 당한 팔목을 보면서 사람 심장이 이리 찢길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처음 알게 되었어요. 차라리 저기 정신을 놓고 쓰러져 있는 게 저 사람이 아니라 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남편과 눈 한번 맞춰보지 못했어요. 황급히 수술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에 애가 끊어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만 남편은 끝내 소생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 핏덩이를 두고 어찌 눈을 감았어.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안 된다, 안 돼. 심장에 피멍이 드는 기분이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도 없었어요. 저 혼자였으면 그만 확 남편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겠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기고 간 우리의 소중한 아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또 삼키며 내 한 몸이 다 갈리는 일이 있더라도 내 뼈를 깎는 마음으로 당신 아들 제대로 키워내겠다고 떠난 남편에게 약속하고 또 약속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 떠나보내고 돌쟁이 아들과 단둘이 남겨진 딸과 며느리가 애처로워 어른들께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셨으나 그분들 살림도 빤했습니다. 남편이 잃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내 새끼 굶기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그나마 당신들께서도 여유가 없는 와중에도 손자 봐주시겠다고 도움의 손길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당장 생계 때문에 여유 부릴 상황이 아니기도 했지만 여전히 남편을 잃은 상처를 회복하지 못했기에 차라리 미친 듯이 공장 일에 매달리는 편이 나았어요. 생전 입에도 대지 않던 깡소주를 반 병은 들이부어야 기절하듯 몇 시간이나마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아이 크는 모습 지켜볼 여유가 없는 건 당연했어요. 일주일에 며칠씩 나누어 아이는 친정과 시댁을 오가며 지냈고 일주일에 하루 있는 휴일에 겨우 아들을 보러 가는 생활이 아이 유치원 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가 일하느라 일주일에 하루 겨우 보는 엄마보다 조부모 외 조부모를 더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이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래도 엄마라고 반갑다고 달려와서 안겨주기도 했지만 조금이라도 심기가 불편하면 토라진 듯 획 제게서 등을 돌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만 안겨 있으니 그 조그마한 아이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가뜩이나 아버지도 일찍 떠나고 없는 아이가 엄마인 저한테마저 정을 붙이지 못할까 두려웠어요. 그리하여 남편의 목숨값이라고 손이 떨려 차마 쓰지도 못하고
고이 가지고만 있던 남편의 사고 보상금과 그간 번 돈을 합쳐 근처 시장에 가장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얻어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업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으나 공장 일할 때와는 달리 가게에는 아들 녀석도 데리고 올 수 있으니 예전보다는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더 컸어요. 우리 새형이만 올바르게 잘 키워낼 수 있다고 하면 제 고생 같은 것은 주저할 일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장사하며 애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젊은 나이에 과부되었다고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희롱하려고 드는 무례배들도 많았어요. 그런 인간들을 상대하고자 하니 저 역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과부를 우습게 알고 업신여기는 이들을 상대할 때마다 저 역시 억척스런 장사꾼으로 변해갔습니다. 자연스레 할머니 밥을 먹으면서 큰아들이었는데 먼저 떠난 남편이 유일하게 남긴 자식이다 보니 연로하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눈에 밟히셨겠습니까? 그러니 가여운 손자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싶으셨을 그 마음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아이의 훈육에 있어서는 큰 독이 될 수밖에 없었죠. 원래부터도 엄마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따르던 아이가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큰 소리 한번 안 내시고 다 받아주는 어른들 사이에서 날이 갈수록 천방지축이 되어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소시지 반찬이 없다고 할머니 앞에서 수저를 거칠게 내팽개치는 아들놈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어미야, 애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런다. 어머니, 저 녀석도 이제 알 만큼 알 나이인데 자꾸 그렇게 감싸주시면 안 돼요. 뒤늦게 제대로 훈육을 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도 눈치가 빤해서 엄마한테 혼날 일이 생겨도 제 조부모 뒤에 숨으면 어떻게든 막아주려고 하시는 걸 아니 그걸 알고 영악하게 이용할 줄도 아는 아이였어요. 그나마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아이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가끔 부르면 마지못해 가게로 나오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중학교 올라간 이후부터는 일절 그런 일이 없었어요. 물건 떼려고 밖에 나갔다 제 친구들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순간 반가운 마음에 손을 번쩍 들었는데 눈에 띄게 당황하는 아들 모습을 보고 그만 누가 볼까 무서워서 제가 먼저 눈을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교복도 똑바로 갖춰 입지 않고 행실도 불량해 보였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행여나 제가 또 아는 척을 할까 싶어 서둘러 제 친구들을 이끌고 사라지는 아들을 본 그날 저녁에 혼자 방에서 소리 죽여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들 보기에 번듯해 보이는 차림새도 아니었고 일한다고 바빠 정신없는 꼴에 제 엄마 보고 당황했을 수도 있지. 한창 예민한 사춘기인데 친구들한테 그런 엄마 모습 보이는 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또 다독였으나 자꾸만 서러움에 떨어지는 눈물이 주체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또 남편 생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타고나기를 자상하고 다정했던 남편과는 달리 아들은 그리 살가운 성격은 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맡은 엄마한테야 그렇다 치더라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그리 애교 있고 다감한 성격은 아니었어요. 생긴 것은 남편을 참 많이 닮았는데 성격은 남편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평범한 집 아이들도 사춘기에는 엇나가기 쉽다고 하던데 집에 아이를 붙잡아줄 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생업전선에 나가 있느라 집에 있는 엄마들보다 신경을 써주지 못했으니
아이 대하는 것이 나날이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질이 좋지 않은 나쁜 친구들과 뭉쳐서 어울려 다니기만 하고, 심지어 아직 학교가 파할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학교 담을 넘어 나쁜 친구들과 비행을 일삼는 아들 녀석 때문에 학교에 호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엄마를 속이고 실망시킬 수가 있어? 엄마가 너한테 많은 거 바랬어? 그저 나쁜 일 하지 않고 바르게만 자라달라고. 그것 말고는 바라는 게 없는데 엄마가 누구 때문에 버티고 사는데?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누가 엄마더러 장사하면서 고생하라고 시켰어? 발밑이 무너지는 절망감에 아이를 꾸짖었을 때 도리어 반항하며 제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절망스러웠어요. 내가 먹고 사는데 바빠 아이 교육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자꾸 어미인 제 탓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놈 저거 제대로 사람 만들지 않고는 내가 죽어서도 편히 눈 감지 못할 것이고, 내 남편 볼낯이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독하게 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결국 대학 한 군데도 합격하지 못하고 모조리 다 떨어진 아들 붙잡고 등짝을 때려가며 재수학원 등록해 기숙학교에 가둬놓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아이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취직을 해서 돈 벌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량처럼 그저 제가 벌어준 돈 쓰고 다니고 이제는 정말 연로하셔서 더더욱 다 큰 손자 이기지 못하는 조부모님들 더는 등골 빼고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재수 끝에 간신히 아이를 전문대에 입학시킬 수 있었어요. 죽어라 공부하기 싫어하더니 전문대라도 보내놓으니 대학생활이 제법 즐거웠는지 성실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난하게 학교 다니는 걸 보고 겨우 한시름 놓았습니다. 배낭여행 경비도 지원해주고 요새는 외국어 못하면 아무 데에서도 대접 못 받는다고 해서 5학 연수까지 보내주었어요. 이제는 성인이 되어 슬슬 자기 앞가림 해야 하는 나이임에도 아르바이트 한 번을 안 하는 아들 녀석이었지만 앞으로 취직하면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하고 살아야 할 텐데 하는 마음에 제 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 공치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여유 있는 양친 다 계시는 집에서 자식에게 해주는 것 이상으로 아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추레한 엄마 꼴을 못마땅해 하면서도 엄마한테 시장옷 한 벌 사주지 않은 아들 녀석이었어도 타고나기를 내 남편처럼 다감하고 싹싹한 성격이 아니라는 거 모르지 않으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자. 엄마가 억척스레 장사하면서 키웠다고 저 녀석도 알게 모르게 상처받은 부분이 없지는 않을 테니 부모가 되어 자식 녀석 야속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래도 전문대 다니면서 나름대로 인맥은 잘 쌓았는지 학교 졸업하고 거의 동시에 취직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정말 한시름 놓았습니다. 비록 회사 규모가 중소기업의 월급이 그렇게 많은 자리는 아니었어도 제 밥벌이 스스로 하고 살 수 있을지 항상 노심초사했던 엄마 입장에서는 감지덕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기죽지 말라고 고가의 맞춤 양복까지 해 입혀서 첫 출근 보내는 길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뭘 이렇게 비싼 걸 다 맞췄대? 싼 물건은 쪽팔린다고 취급도 안 하면서 괜히 하는 소리라는 걸 알았지만 저렇게 번듯하게 입혀서 회사 보내고 나니 이제 정말로 내 할 몫은 어지간히 다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키우면서 부침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내가 죽어서 내 남편 만났을 때 남편 앞에서 면목이 없을 정도는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저 녀석 하나 제대로 키우자는 생각으로
독하디 독하게 살았어요. 억척스럽게 아끼고 살아 볼품없는 아줌마가 되었어도 그저 저 녀석 생각뿐이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내 몸 부서져라 열심히 살아서인지 조금은 경제적인 여유라는 것도 생겨 있었어요. 워낙 엄마가 하고 다니는 꼴이 그래서 아들 녀석이야 엄마가 구멍가게나 해서 겨우 먹고 사는 줄 알겠지만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내고 나면 이제 여생 즐기고 살만한 숨통은 트이겠구나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 저희 가게 근처에서 아동급식 카드로 밥 먹으러 온 어린아이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근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하나같이 부모님 사정에 여의치 않아 아이를 시설에 맡겼거나 아이의 부모가 계시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자 어쩔 수 없이 제 아들 생각이 다시금 떠올랐어요. 그나마 우리 아들은 엄마인 나라도 있어서 어떻게든 엇나가려는 거 제 곳이라고 살게 만들었다지만 저 어린 녀석들이 양친도 없이 이 험한 세상에서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 제 자식이 아닌데도 가슴이 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나 먹고 살기 바쁘다고 내 새끼 걷어먹이겠다고 이렇게 눈에 밟힌 나이들 애써 모른 척하고 살았다지만 이제는 나도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 좀 돕고 살면서 좋은 일 좀 하고 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한 번이 힘들었지 여러 번 아이들을 만나러 나가다 보니 자연스레 아이들 얼굴도 익히고 이름도 익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좋아하고 뭘 필요로 하는지 절로 관심이 갔습니다. 처음에 낯가리던 아이들도 갖고 싶던 동화책이나 물감 같은 관심이 있는 것들 선물하며 다가가니 쑥스러워하면서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이 참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싶으면서도 아들 녀석이 조르던 고가의 옷이나 여행 경비 같은 거 해주고도 저 아이들만큼 진심 어린 감사 인사 받아보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드니 어쩜 저렇게 아이들이 착하고 순수할 수가 있나 싶어 절로 마음이 가더라고요. 바로 얼마 전 첫 월급을 받고도 제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다닌다고 신이 나서 주말마다 놀러 다니다가 그래도 첫 월급 타놓고 저 키워주신 조부모나 제 어미한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신경이 쓰였는지 밥 한 번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첫 달 월급 다 털어 쓴 거 보지 않아도 빤하니. 그래서 다음 달에는 네 할머니 할아버지 내일이라도 한 번씩 해드리라고 당부를 하고는 아들이 사는 것처럼 해서 결국 제가 고급 한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다 키워서 제앗가림 하게 됐다고 좋아했어도 아직 철딱서니가 없어도 한참 없는 녀석 떠올리니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잃고 평생 어렵게 키운 아들에게 이래저래 실망하다 보니 마음 붙일 때가 마땅치 않았고 그런 채 허한 마음을 채워준 것이 후원하던 아이들이었어요. 말이 후원이지 제가 뭐 그 아이들에게 대단히 좋은 것을 해준 것도 아니고 그 나이 때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몇 가지 챙겨주고 어설프게나마 말동무 해준 것이 전부인데 볼 거 하나 없는 할머니가 다 된 아줌마가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반가워해주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의 위안이 많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 시기에는 제 친아들보다도 그 아이들에게 더한 위로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발길을 뗄 수가 있었겠어요.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소리를 거의 통보에 가깝게 했을 때에는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2년 넘게 만났다고 하던데 저한테는 여자친구 있다는 얘기조차 한 적이 없었거든요. 뭐 그렇게 살가운 모자 사이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미주알 고주알 할 성격이 아닌 아들인 거 알았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끼리는 벌써 얘기를 다 마쳤는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일정을 착착 잡더군요. 결혼하겠다는 얘기 꺼낸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주말에 며느리 될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알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온 시기에 당황한 것도 잠시. 그래, 저 녀석도 좋은 짝 만나서 자기 가정 이루고 살면 지금보다야 훨씬 정신 차리고 살겠지 하는 마음에 어떻게든 좋게 생각하려고 애를 썼어요. 며느리 될 아이는 처음부터 제게 그리 싹싹하지는 않았어요. 요새야 시집살이보다 며느리 눈치 보는 게 더 무서운 일이라고들 하고, 아들 장가 보내면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이라 생각하고 살아야 속이 편하다는 소리를 먼저 아들 장가 보낸 지인들한테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새형식 키운다고 힘든 시장 일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연세도 있고 가게 자리라도 좀 옮겨서 편하게 일하시면 어때요? 잘 돌려 말하기는 했지만 시장에서 일하는 장사치 시어머니 창피하게 생각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말이 좋아 편한 자리 옮겨 일하라는 거지 돈 한 푼 보태줄 일 없는 아이 생각이 감춰지지도 않아 탄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내내 제 의사가 반영된 것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내세운 적도 없고요. 일방적으로 사돈네와 말을 맞추고 제게는 통보하는 식의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백화점 VIP라서 물건 보는 눈이 좋으시거든요. 어머니 신경 쓰실 일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만 배려를 가장한 명백한 무시라는 걸 알고 있었으나 그걸 불어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런 태도가 저라고 유쾌할 리는 없죠. 그러나 며느리는 둘째치고 당장 내 아들이라는 놈부터가 제 어미를 소중히 대하지를 않는데 남의 집 딸 타박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제 엄마한테 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진작 아들놈이 먼저 언급을 했겠죠. 그러니 결국 부창부수인 것. 어차피 지금껏 다 키워놓고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서로 큰 기대할 거 없이 각자 인생 알아서 살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렇다고 저에게 바라는 게 없지는 않더군요. 그 백화점 VIP씩이나 되는 사돈이면 남부럽지 않게 결혼자금이라도 해주시려나 했더니 대뜸 저더러 자기들 회사 근처 아파트를 봐뒀다면서 무슨 맡겨놓은 것처럼 신혼집 해달라는 소리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더군요. 솔직히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도 이제 쉴 때 됐잖아. 가게 그거 빼봤자 뭐 얼마나 나오겠냐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 가게 빼면 나는 앞으로 뭐 먹고 살라고. 엄마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노후 준비 얘기 나오자마자 둘이 표정이 싹 굳는 게 늙은 놈이 책임질 생각이야 추호도 없을 것들 생각하니 괘씸한 것도 괘씸한 거지만 그렇게 평정심을 가지려 노력했는데도 상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어떻게든 죽기 직전까지 가진 거 꽉 틀어지고 살아야 해. 요즘 것들 받아낼 것만 받아내면 부모고 뭐고 없어. 떡집 하던 김씨네도 자식 새끼 믿고 빚까지 내서 덜컥 아파트 해줬더니 괘씸한 것들이 부모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소리 못 들었어. 아무리 자식이라도 대책 없이 다 퍼주면 절대 안 돼. 아들 결혼자금 문제 얘기 꺼내자마자 득달같이 제 실속 챙기라는 지인들이었습니다. 저런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긴 싫었어도 당장 저도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말년에 고생하시는 분들 적지 않게 보았고요. 아들에게 굳이 아이들 후원하고 있다는 소리를 꺼내지 않은 것도 예전보다 훨씬 넉넉해진 형편도 불어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가 아주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보면 저도 제 자식을 아주 모르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돈이 넘쳐나는 것 같으면 나도 뭐든 다 해주고 싶지.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니. 내가 다른데 헛돈 쓴 것도 아니고 나 먹을 거 입을 거 다 아껴가며 너한테는 부족하지 않게 했다고 생각한다. 아들 내외 양심에 좀 찔리라고 한 소리에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할 말은 해야 했어요. 그렇다고 적게 도와준 건 아니었죠. 아이들에겐 가계담보대출로 나온 돈이라며 그래도 내가 장사를 30년을 했는데 금전 오가는 건 확실히 해야 한다며 차용증도 제대로 받아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뿐인데 결국 너한테 갈 거 서류송화로만 하는 거지. 제 어미한테 집 구할 돈을 그만치 뜯어가면서도 서류 쓰길 못마땅해 하는 걸 이리 말하며 기어이 받아냈어요. 그렇게 마음 상할 일 한가득 겪고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결혼하고 아들이며 며느리며 할 것 없이 연락 한 번 닿기가 가뭄에 콩나듯 했어요. 남의 집 귀한 딸인 며느리야 내 소관이 아니어도 집 해줄 돈 해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지겹게 가게 찾아오던 놈이 얼굴 보여주기는커녕 전화 한 통을 안 앞디다. 장가간 아들, 내 자식 아니라는 얘기를 이리 실감하게 되었어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 이 정도로밖에 키우질 못했는걸요. 그럼에도 내 지난 세월이 너무나 부질없게 느껴져. 그럴수록 후원하는 아이들에게 더 애착을 가지고 돌보게 되었어요. 처음 서너 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날이 갈수록 인원이 늘고 그러다 보니 거의 매일 아이들을 돌아가며 만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식 장가도 보냈겠다. 아이들 후원을 늘리고 함께 지내는 시간도 늘리면서 가게도 예전보다는 여유 있게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도 피로감을 자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나이를 먹나 보다 그리만 생각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지인 말에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우리 나이 때는 작은 신호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 큰일이야 있을까. 아니란 마음으로 찾은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고는 그만 아무 소리도 귀에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조금 피곤하긴 했어도 어디가 아픈 것도 못 느꼈는데 암이라니. 이제야 그간 번 것 좀 베풀면서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내가 암 걸린 거 알고 놀라면 어떡하지? 아들놈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지럽게 생각이 돌아가는 와중에도 문득 아들 걱정보다 아이들 걱정을 먼저 했다는 게 새삼스럽게 느껴졌어요. 예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꽤 컸는데 제 나이에 하기에는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큰 수술이라고 했고요. 그렇다고 수술을 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종양 크기 때문에 다른 부위로의 전이 가능성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수술을 하다가 그대로 사망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저도 모르게 식은땀이 흐르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한참을 병원 복도에서 혼자 어리빠져 있다. 그래도 아들 녀석에게는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운한 점이 많았다지만 제 유일한 새끼였습니다. 왜요? 바빠요. 용건 없으면 나중에. 세영아, 엄마가 암이란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는 아들이었어요. 단박에 전화를 끊을 기세에 망설이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당황한 듯 한동안 말이 없던 아들이 이윽고 입을 열었어요. 확실해요? 병원에서 뭘 하는데? 아들에게 의사로부터 들었던 말을 전하는 동안 서서히 이제 내가 죽을 병에 걸린 환자라는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자 결혼하고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들, 엄마 한번 보러 올래?
선뜻 대답을 못하던 아들이 일이 많아 오늘도 야근이라며 시간 보고 한번 들리겠다는 말을 마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또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소원해진 모자 사이라지만 부모라고는 나뿐인 아이가 저도 얼마나 당황했을까. 홀로 병원에 서 있는 것이 무섭도록 외롭게 느껴졌지만 마지막까지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당장 수술은 못해도 약물 처방으로 수술할 상태를 보자며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중에도 괜한 돈 쓰기 싫어 다인실에 입원을 했는데 여러 사람 틈에 들어가니 오히려 속 시끄러운 생각이 덜 나서 좋았어요. 아들보다 먼저 제가 후원하던 아이들이 제 문병을 왔습니다. 사모님, 아프지 마세요. 어린 녀석들이 제 주름진 손을 꼭 쥐고 왕방울만한 눈에서 커다란 눈물방울을 툭 떨어뜨리는데 그게 그리 안쓰러우면서도 어찌나 위안이 되던지 그제야 제가 제 아픔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해주는 이의 존재를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2명씩 짝을 지어 매일 돌아가며 제 문병을 왔습니다. 병실인데 소란스러우면 안 된다면서 첫 방문에 눈물을 쏟은 이후로는 말소리도 작게 조심조심해가며 착하게 구는 모습에 주변 환자분들까지 아이들 방문을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병실 드나들 때마다 꼬박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에 간식까지 쥐어주셨어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기특하고 예쁠까. 잘 배웠다, 잘 배웠어. 그간 형님이 얼마나 사랑을 주셨으면 애들이 이리 따르겠어. 덕이 많으셔, 정말. 이런 민망한 제 칭찬을 듣는 것보다 우리 애들 착하고 예의 발라 예쁘다는 칭찬이 얼마나 듣기가 좋던지 기분 탓이 아니라 아이들만 다녀가고 나면 병실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이 기운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들이 제 힘이 되어주는 동안 정작 내 피 이어 평생 고생하며 부족함 없이 키웠던 아들이라는 놈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아들에 대한 원망이 솟았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이고 이대로 내가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잘못된다면 그 후를 부탁할 것도 아들이었습니다. 남은 재산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다 떠나 이리 아픈 어미를 서럽게 만든 자식도 자식이라고 내 몸 힘들고 죽을 날 받아놨다 생각하니 어쩔 수 없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벌써 발병 사실 알린 지가 몇 달이었어요. 병 걸린 어미 달거워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고는 저도 상처받아 쉽게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나마도 단번에 연락이 되진 않고 며칠 만에 아들 목소리를 겨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 바쁜 거 알지만 이러다 정말 내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너 못 보고 간 게 한이 될 것 같아 그런다. 많이도 안 봐라. 새아가랑 한번 와서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안 되겠니? 아, 진짜. 어렵게 닿은 연락에 아들의 한숨부터 터져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바쁜 사람 뭘 자꾸 오라가라 해요? 내가 간다고 뭐가 달라져? 너 아무리 나한테 서운한 게 있어도 그렇지 어미가 아프다는데 그게 벌써 몇 달이 됐는데 어떻게 얼굴 한 번을 안 비칠 수가 있냐. 남도 이렇게는 안 한다. 내가 너한테 이런 대접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잘못하고 살지는 않았다. 그럼 뭐 그게 잘한 건 있고? 평생 구멍가게 장사한다고 자식 창피하게 만들더니 자식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돈 없는 부모가 끝까지 사람을 번거롭게 해. 저놈이 저한테 큰정 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도 곧 죽을지도 모르는 죄엄이 듣는데
저리 폐악을 부릴 정도로 밑바닥이라는 걸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내 인생, 내 귀한 인생을 저놈 저거 하나 사람 만들겠다고 다 갖다 바쳤는데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 굶고 헐벗어도 저놈한테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다 해줬어요. 제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네가 그러고도 자식 새끼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 어미가 너 하나 사람 만들겠다고 무슨 고생하면서 한 줄 알면서 어떻게 네 어미한테 이리 모질게 굴 수가 있어? 아이 그러니까 서로 감정 상할 일밖에 없는데 뭘 자꾸 오라가라 하냐고. 정 부르려거든 진짜로 돌아가시겠다 싶을 때나 연락하시든지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폐륜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말을 듣자 경하게 더는 제 입에서도 차마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대로 끊겨버린 전화를 굳은 채로 들고는 극도의 분노에 가쁜 숨을 헉헉 토해냈습니다. 금수도 제 핏줄에 이리는 못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고 해도 최소한의 상식과 도덕이라는 게 있는 인간이라면 어떻게 암 걸린 어미 곧 죽을 때 돼서야 연락하라는 상스러운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자식이라 할 수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자식을 견뎌내기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제 인생은요? 저런 것도 자식이라고 평생을 희생만 한 가여운 제 인생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호러미 밑에 자라 해줄 거 다 해주고도 어깨 한번 당당히 펴지 못하고 살던 어미 지긋지긋하고 신물이나 더는 못하겠더군요. 자식이라는 것이 어미 가슴에 죽으라고 비수를 꽂았는데 저러고 돌지 않고 어떻게 버티나요? 미친 듯이 아들놈한테 도로 전화를 걸었어요. 10통, 20통 받을 때까지 걸 작정이었습니다. 아 진짜! 이 개만도 못한 자식!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라 금수마도 못한 새끼를 낳았구나. 니놈이 그러고도 자식 새끼냐? 인간 구실도 못하던 놈을 겨우 사람 껍데기 쓰게 해준 어미를 이리 금수만도 못하게 대하고도 니놈이 정말 후회 안 하고 살 자신이 있더냐? 난 또 무슨 소리라고. 내가 후회라도 하면서 빌 줄 알아? 사과를 받아도 내가 받아야지. 하나 있는 아들 신혼집도 턱턱 못 해줘서 처가에 면도 못 세워줘 놓고 후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후회를 해? 오냐, 너 같은 빌어먹을 놈의 자식 새끼 죽은 셈 치련다. 네 놈도 앞으로 어미 없다 치고 그따위로 쭉 살아라. 마지막 기회까지 걷어차는 놈에게 더는 부모 자식 연 없다고 단호하게 절연을 선언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 지역에서 가장 구독자 수가 많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준 시장 아주머니의 선행. 커다랗게 붙은 사진에는 병실에서 환자복 차림으로 후원하는 아이들을 품에 가득 안고 미소 짓는 제가 감사패를 받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후원하던 아이들이 있는 곳에 봉사를 오던 이들 중 가까워진 사람이 마침 지역 신문 기자였는데 지역과 연계하여 후원과 선행을 하던 이를 대상으로 감사패를 수여하는데 저를 추천했다는 겁니다. 입원해서 행사 참여를 고사했더니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선행을 멈추지 않은 제게 꼭 드리고 싶다는 뜻을 전해 다소 부끄러운 마음에도 기쁜 마음으로 주신 상을 받은 게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예전부터도 후원하는 아이들에게 제가 한 후원보다 더한 마음의 위로를 받았으니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암 투병을 시작하면서 내 핏줄보다도 중요한 것이 밝은 미래를 가진 창창하고 착한 이 아이들을 돕는 일임을 깨달았다며 세상을 뜨면 아들 내외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던 전 재산을 아이들의 복지를 위한 자선단체에 기부할 생각임을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기사가 나가고 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병 걸린 어미 앞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아들 내외가 귀한 걸음을 하셨습니다. 둘 다 얼마나 정신이 나가 있는지 그렇게 남들에게 있어 보이는 거 신경 쓰는 것들이 꼴이 아주 말이 아니었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전 재산 기부라니? 어머니, 그런 중요한 일을 어떻게 저희 상의도 없이. 내가 내 재산을 니들하고 상의할 일이 뭐가 있겠어? 이제 부모 자식도 뭣도 아닌 니들한테 왜? 어머니, 저희 안 와서 서운해서 그러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이 서류는 또 뭐야?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수치심에 핏대까지 세운 아들놈 손에 들린 서류는 제가 미리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놈 저거 결혼할 때 차용증 써준 사본을 저놈 직장에다 보냈어요. 내 돈 갚으라고 말이죠. 내 새끼도 아닌 것들이 내 돈으로 얻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는 꼴을 제가 봐야겠어요? 그 돈이면 우리 애들 학원을 보내줘도 얼마며 좋은 새 옷을 얼마나 해 입힐 수 있는데 그걸 저 인간 아닌 것들한테 쓰겠습니까? 물론 서류만 보낸 건 아니고 제 어미에게도 망발을 일삼는 답도 없는 놈이니 풍채 좋으신 분들 몇 분 보내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도 세상 무서운 걸 알고 어미도 아닌 사람 돈 넙죽 삼킨 걸 도로 토해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들한테 그렇게까지 해? 엄마한테 자식이라고는 나밖에 더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뭘 잘했다고 전 재산 빼앗긴 듯 굴며 내 병실 침대 앞에 드러누워서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거를 보고 기도 안 쳐서 저것들 속 더 뒤집어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 니깟 놈도 아들이야? 어미가 암으로 죽는다 해도 돈 없는 어미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숨 넘어갈 때까지 부르지도 말라는 내 놈이? 감히 어디서 행패를 부려? 내가 인간이 아니라 금수 새끼를 낳았구나. 인간도 못 되는 것들이 내가 돈 좀 있다고 하니 몇 달을 나 몰라라 하다 여기까지 기어와? 수치도 모르는 것들. 꼴도 보기 싫으니 내 앞에서 썩 꺼져! 니들은 이제 더는 내 새끼가 아니다. 엄마, 듣자 하니까 뻔뻔하기도 하지. 세상에 저런 부모가 어디 있다고? 호부견자로구나. 호부견자야. 어떻게 저렇게 덕 있는 어머니 밑에서 저런 자식 새끼가 다 나왔대? 감사패 받을 때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축하해 주던 같은 병실 환자들이 아들 내외에게 욕을 퍼부으며 손가락질을 했어요. 암병동까지 기어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것들 바라보는 의료진 역시 경멸의 눈빛을 보냈어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안 나가시면 경찰 부릅니다. 나가세요. 제 어미 취급을 그따위려 하는 주제에 남들 이목은 신경 써서 세상 사람들 차가운 시선에 수치스러운 듯 황급히 도망치는 아들 내외였습니다. 고작 저것밖에 안 되는 것들을 자식 새끼라고 싸고 돈 것이 후에 막심이면서도 더는 저것들에게 여지를 주지 않을 것을 결심했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병실 침입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면 내쫓았습니다. 버선발로 기어와 처절하게 울며 무릎으로 구르는 꼴을 보고도 속은 쓰려도 받아줄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저로서도 쉽게 한 결심이 아닌 만큼 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버린 자식이었어요.
저 병원에 있는 새 제집까지 들어가 몰래 재산 건드리려는 시도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제 사연 아는 이웃들이 막아줘 경찰까지 출동해 수모를 겪었고, 그러고도 기웃거리는 것들을 회사에 보냈던 덩치 좋은 사내들께 한 번 더 부탁했더니 겁에 질려서 달아난 뒤로는 더는 쫓아오지 못했어요. 아, 이분들은 정말로 어두운 일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고 저랑 같이 봉사하시던 분들 중에 왕년에 운동하시던 분들이세요. 제 딱한 사정을 아시고 번거로운 일을 자처해 주신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저는 완치만을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치료에 임했습니다. 저런 폐륜아한테 내 인생 다 허비하고 끝내기에는 아직 생에 대한 미련이 떨쳐지질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독한 치료에 모든 걸 다 놓고 싶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떨리는 제 손을 잡아주는 아이들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체력도 만들고 수술할 상태를 만들어 대수술을 받았고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려했던 전이가 없던 것이 천운이었어요. 수술이 잘 되었기에 살아났으니 현대의학 덕분이지만 저는 저를 진실로 살려준 것이 제가 돕던 아이들이라고 믿어요. 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라 생각해 먼저 다가갔으나 정작 저를 구해내 준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진심과 기도가 없었더라면 아들이라 생각했던 놈에게 버림받고 그대로 삶의 의지를 모조리 잃었을 겁니다. 아들놈에게는 소송을 통해 해준 돈 다 받아냈습니다. 그리 괄시하던 어미 도움 없으니 어디 손 내밀 데도 없어 살던 집 결국 처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아이들 지내는 시설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데 기부했습니다. 그 키운 보람도 없는 놈에게 쓰는 것보다야 비교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값지게 썼다고 자부합니다. 워낙 제 병실에 와서 대대적으로 난동을 부린 데다 얼마 전 제가 병실에서 감사패를 받는 바람에 나름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평생 힘들게 장사해서 어려운 아이들 후원까지 하는데 그 자식이라는 게 병 걸린 어미에게 악당과 저주를 퍼부었다는 게 소문이 쫙 퍼져 온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사는 아들 내외였습니다. 애초에 정신 좀 제대로 차리라고 차용증도 일부러 직장으로 보냈으니 어지간한 사람들은 사정 다 할 거예요. 제 발등 찢는 일일지는 몰라도 그렇게라도 좀 정신 차리고 사람답게 살았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이었는데 밖에서는 악독한 것들이라고 욕이란 욕을 있는 대로 먹으니 서로 니 탓이네 해가며 집 처분하고 별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 삶을 받았으니 이제 새롭게 주어진 인생은 저 스스로를 위해서도 쓰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들놈 해외 연수 보내주고 해외 배낭여행 보내주면서도 저는 비행기 한 번을 못 타봤는데 회복하고 나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이라는 것도 가보았습니다. 세상이 이리 넓고 좋은 것이 이렇게도 많은데 그동안 누리지 못하고 산 만큼 저도 스스로에게 좀 관대해져 보려 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리도 바라던 암 완치 판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청년 티가 나는 아이들이 함께해 주었는데 제 완치 소식에 자기들이 더 기뻐해 주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도 제 모자란 손길이 남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힘 닿는 데까지 도우며 살 생각이에요. 새로이 찾은 인생의 의미를 잘 간직하며 아이들과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자 합니다. 아들이라는 놈은 사람 만들지 못했어도 이 아이들 잘 보듬어 좋은 사람으로 세상에 내보내는 것으로 잘 갚아볼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